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은 경제 강의, 거시경제 방송하는 날이죠. 오늘은 간만에 여러분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72년 만에 최저라는 뉴스 제가 전해드렸죠. 네,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니까 세계 경제가 결국은 버블로 간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한 만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경제 이론들은 조금씩 바뀌어야 되죠. 과거의 이론으로 매몰되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조업 비중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냐 아니면 결과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걸 제가 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제조업 비중,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화폐의 역사적 기능, 역사적 탄생 원인부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업 비중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조업 비중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미국, 그 다음에 글로벌 거의 모든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제조업 비중의 최저치 하락은 글로벌 경기 위축, 경제 위기를 과연 불러올까요? 예, 패러다임은 바꾸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패러다임은 계속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미래가 보이겠죠? 화폐, 돈의 감각에서 말하는 돈은 화폐를 얘기하죠. 화폐는 경제적 진화,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물물 교환이었죠. 과거에 냉장고나 보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동일한 자기가 원하는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그렇게 많은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해도 버려야 되고, 많이 생산해봤자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물물교환 경제는 생산의 한계를 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화폐의 등장은 이제 자기가 사과 농사를 잘한다 그러면 사과를 많이 생산하면 됐어요. 과거에는 사과를 많이 생산해도 다른 것으로 바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도였지만, 화폐로 사과를 교환하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화폐의 등장은 분업의 등장과 일치합니다. 자, 글로벌 교역에서 분업은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운 비교 우회론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 우회, 잘하는 것을 수출하고 못하는 것을 수입하면 된다. 즉, 화폐의 등장은 분업의 등장이고, 분업의 등장은 비교 우회, 교역을 촉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우회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한다는 경쟁력 확보의 경쟁력 확보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교 우회론과 글로벌 교역, 국가 경쟁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잘하는 것을 더욱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그걸 팔고 부족한 것을 사오게 되죠. 그런데 잘하는 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돈은 금이었고 현재의 돈은 달러죠. 즉, 돈을, 달러나 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게 되고, 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최대한 자원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역이
촉진, 교역이 확대될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교역량을 축소를 만들어버리죠. 교역량의 축소를 야기하는 경제 환경은 경제 위축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매일매일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교역량을 방해하는 것까지 미치게 될 경우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된다는 의미고, 이런 경제성장의 장애물, 교역량 축소를 통해서 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심지어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이것은 교역을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불확실성이라는 미명 아래 주식시장을 끌어내리거나 상승을 제한하는 재료가 됐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교역량의 축소로 대공황이 심화된 적이 있었죠. 그 인물들, 역사책에서 나오는 인물 두 분을 잠깐 모셔왔습니다. 그 유명한 스무트 홀리 법안, 1929년인가요? 30년에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에서 교역을 완전히 축소시키면서 대공황이 시작됐고 심화가 되었죠. 그 주범이 바로 스무트 홀리 두 분입니다. 왼쪽이 스무트, 오른쪽이 홀리, 미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이 냈던, 이 두 분이 상정했던 법안이 스무트 홀리 법안이죠. 스무트 홀리 법안이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주가 폭락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두 분이 법안을 하나 상정합니다. 그게 스무트 홀리 법안인데요. 내용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2만여 개의 수입품의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자, 이거였습니다. 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수입품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주가 폭락,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무역을 제한하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죠. 당시 이들이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내세웠던 의견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차피 수입의 총량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지금은 GDP, 국내 총생산이지만 당시에는 GNP라고 했죠.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이 4.2%에 불과하다.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다 막아버려도 미국 경제는 큰 문제 없어. 그런 주장으로 법안을 상정을 했고 마침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29년에 미국 전체 수출이 52억 달러였는데 단지 4%만 무역이 준 게 아니라 수출이 16억 달러로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이 된 거죠. 같은 기간 미국뿐만이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세계 무역 총액, 당시 글로벌 트레이드 발륨조차도 전체 규모 3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축소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공황, 거의 경제 위기로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저걸 타개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에 자원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자, 앞에서 언급했던 비교 우회론, 그리고 교역, 국제 경쟁력과 제조업,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 교역이 촉진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서로 잘하는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서 잘하는 것이 없는 나라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거고, 잘하는 것이 많은 나라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대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경쟁력을 가져왔던 게 제조업이었다는 거고, 그런 제조업의 강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냈죠. 그래서 지금 다음 백과사전에서 비교 오이론을 설명할 때 나왔던 그림을 제가 퍼왔는데요. 잘 보세요. 국가별로 생산 요소, 기술 수준, 노동 생산성 차이로 당연히 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원가 차이가
가장 원가가 낮게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돈을 벌게 되고 그 무역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는데 그 무역수지 흑자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제조업 제품이었던 거죠.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 컴퓨터, 과거에는 면방직 이런 게 다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조업 경쟁력은 결국은 무역수지 확보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역수지 확보 능력은 더 확대하게 뭐냐? 예, 무역수지,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한 국내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 능력은 국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게 할 수 있다는 글로벌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 능력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면 서비스업, 좀 더 인간이 편하고 즐거운 일을 찾죠. 그래서 그 소득에 비례해서 서비스업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제조업 경쟁력이 낮으면 경제성장과 반대로 해석해도 된다. 그게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죠. 트럼프 대통령 제조업 부활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GDP 비중이 72년 내 최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제조업 순생산이 중국 빼면 0.4%고 그런데 한국 경제 제조업에 기대 보이는데 어쩌나. 이거 어떻게 보면 팩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이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경제 위기의 결과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때문에 이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미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비중이 8.47%라고 합니다. 이게 72년 내 최저점으로 떨어진 거고요. 실제로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1%, 정부 지출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죠. 제조업이 저렇게 미국에서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니 나머지 서비스업은 결국 달러 프린팅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고 미국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아시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죠. 과연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G7, 한국을 포함한 G7의 제조업 비중은 날마다 감소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 비중이 작아지는 건 그냥 당연한 진리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자동차라는 게 생산했다 1년만 사라지고 그러면 제조업 비중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지만 한 번 생산한 자동차는 10년, 많게는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타죠. 그런데 그걸 요구로 하는 인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경제 규모의 크기에서 제조업 비중이 그냥 준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이다. 마치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방송을 하듯이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채 부담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바라봐야 부채 문제가 보인다 하는 것처럼 제조업 비중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규모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비중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플랫폼 기업,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만이 글로벌 경쟁력이고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이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구글의 서비스로 한국에서 돈 벌고 유럽에서 돈 벌고 전 세계에서 돈 법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페이스북의 이 플랫폼도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의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와 관계가 있지요. 즉 제조업보다 IT 서비스업이 과거에 제조업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글로벌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세상이다. 이미 향후 무역수지 흑자 금액은 단순히 자동차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I와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더 많은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한국도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화두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애플 실적이 발표됐죠. 우리나라 신문들은 아이폰 얼마 안 팔렸다라는 걸 앞으로 뺍니다. 왜? 삼성전자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나마 전자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125억 달러, 15조 원이랍니다. 15조 원.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뭐가 포함되냐?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애플 케어 등 이런 서비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이 미국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한국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애플의 서비스 하나로 미국의 무역 흑자는 어마어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 비중이나 제조업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걸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글로벌 경쟁력인데 글로벌 경쟁력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창의력에 기반한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글로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무역수지, 제조업이 생산하는 무역수지 부가가치 금액의 합계보다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통해서 벌리는 무역수지보다 적다. 즉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조업이 아닌 이들 기업이 무역 흑자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는 창의력, 플랫폼 등과 같은 지식산업으로 이전됐음을 이전 인정하고 제조업 비중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편으로는 IT, AI로 이렇게 빠르게 산업구조를 이전하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부채 문제로 망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 새롭게 변화된 국가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 그런 기술적 경쟁력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오늘 공부 제 생각에는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기원.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봐요. 대부분 원하는 게 뭐냐? 오르냐 마르냐, 사냐 마냐, 어떤 거 사냐. 안타깝죠. 심지어 누구는 폭락한대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관점이 있는 거고 그 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변수를 내가 고려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이 어땠냐 그러면 제가 알 방법이 없죠. 그분의 의견이 궁금하면 그분에게 직접 여쭤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제 방송의 경제 강의들을 모으고 그리고 시황을 드리면서도 단순히 이랬다 저랬다 보다 제가 그 시황을 추론하는 과정,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납득하는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만들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